사람들은 흔히 돈이 왼수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남의 집 배부른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제게 돈은 왼수가 아니라 자식들 굶기지 않고 남들만큼 가르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단돈 25만 원 때문에 평생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는지요? 저는 있습니다. 제 나이 72, 바로 그 25만 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돈을 나눠주던 무덥던 여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겨우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고 퇴직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된 영감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화면 속 세상은 뭐가 그리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저희 같은 늙은이들은 봐도 잘 모를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영감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이 채널 저 채널을 돌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지지직거리는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져 속살을 드러냈고 텔레비전은 이제 곧 운명을 다할 것처럼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적막하고 권태로운 풍경이 바로 저희 부부의 노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뉴스에서 앵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이라는 귀에 잘 붙지도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번에 걸쳐 15만 원, 1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나라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준다니요. 제 귀를 의심하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자 1인당 25만 원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 하나에 25만 원, 영감 앞으로 25만 원, 저희 부부를 합치면 자그마치 5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두 번 술 마시면 없어질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연금 70만 원 남짓으로 병원비 내고 관리비 내고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해야 하는 저희 같은 늙은이 부부에게 50만 원은 정말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횡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영감도 헛기침을 하며 텔레비전 쪽으로 몸을 바싹 당겨 앉더군요. 영감, 들었어요? 우리한테 50만 원을 준대요. 50만 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제 들뜬 목소리에 영감은 늘 그렇듯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꽁돈인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퉁명스러운 그 얼굴 뒤로 실룩거리는 입꼬리를 애써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그 기쁨의 흔적을 말입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멈춰있던 잿빛 시간 위로 갑자기 환한 색깔의 물감이 쏟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희 부부는 그 50만 원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감, 우리 저 지지직거리는 텔레비전부터 바꿀까? 저 돈 보태면 번듯한 걸로 하나 살 수 있겠어. 텔레비전은 무슨 아직 볼만한데. 그리고 텔레비전 사려면 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돈 있으면 평소에 비싸서 구경도 못한 한우나 실컷 사다 먹읍시다. 나이 드니까 기력이 딸려. 한우도 좋지. 그럼 고기 사서 몸보신하고 남은 돈으로 올겨울에 입을 따뜻한 내복이라도 한 벌씩 맞출까요? 당신 내복 다 해져서 엉덩이에 구멍 났더라고요. 내복도 좋지.
돈 쓸 공리 아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구먼. 제 말의 영감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계획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계획보다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소망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고 저희 집에는 정말이지 몇 년 만인지 모를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은 그때의 저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라님께 고맙고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에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나오는 1차 지원금 신청이 먼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감과 저는 먼저 들어올 돈, 그러니까 둘이 합쳐 30만 원부터 어떻게 쓸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며 소소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상 신청을 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라는데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요일도 다르다고 하니 머리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어영부영 한 달 정도가 지나 있었어요. 저는 동사무소에 한번 가봐야 하나 어쩌나 속으로만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러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아들 성훈이가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45 먹은 아들, 번듯한 중경이업에 차장 직함까지 달고 있는 늘 저희 부부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녀석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생신도 아닌데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의 방문에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쩐 일이야, 이 바쁜 사람이. 전화라도 하고 오지. 저는 아들의 손에 들린 묵직한 과일 상자를 받아들며 타박하듯 말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지요. 영감도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들이 온 것을 보고는 못 이기는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무뚝뚝한 영감의 한마디에도 아들을 향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성훈이는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가 깎아주는 사과를 오물거리며 회사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웃는 동안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자식이 옆에 와서 제잘거려 주는 것만큼 늙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마냥 흐뭇한 얼굴로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던 성훈이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참,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뉴스에서 나온 그 쿠폰 신청하셨어요? 깜빡 잊으셨을까 봐서요. 1차 신청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것 때문에 요즘 영감이랑 나랑 신이 나서 잠도 안 온다. 너희 아버지랑 나랑 합쳐서 50만 원이나 준다더라. 제 말에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그거 신청하는 거 꽤 복잡하던데 어머니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녀석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겠지. 뭘 그런 것까지 네가 신경을 써? 하지만 성훈이는 뜻밖의 막무가내였습니다. 에이, 뭘 동사무소까지 가세요.
제가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금방 해요. 그럴래 그럼? 그래. 부탁한다. 녀석은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런 건 영 젬병이라 그저 아들이 해준다니 편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성훈이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일부러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가며 무언가를 한참 동안 눌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본인 인증하고 카드사로 전화해서 저는 들어도 모를 소리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들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뚝딱거리던 녀석이 이윽고 자, 다 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쓰시는 이 카드 쓰시면 이 5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긁기만 하면 돼요. 아들의 간단한 설명에 저는 그렇게 쉬운 걸 뭘 그리 복잡하게 했냐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옆에 놓여있던 제 손지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갑에 안 쓰시는 카드들 많으시네. 제가 정리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녀석은 제 지갑을 슬쩍 열어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살가운 아들이었기에 늙은 엄마를 챙겨주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훈이는 지갑 속 카드 칸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그중 카드 한 장을 쏙 빼서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는 이제 거의 안 쓰시는 거죠? 보니까 유효기간도 거의 다 됐네. 저는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건 한두 개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 낡고 쓸모없는 카드를 버려주려는 줄로만 알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건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정말 모르세요? 뭐 굳이 알 필요도 없으시죠. 그 한마디가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이야. 성훈이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 카드를 자기 바지 주머니에 쓱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저나 영감이나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참 다 컸구나. 이제는 엄마 지갑 정리까지 해주는구나 하고 기특하게만 여겼지요. 그 카드가 방금 전 아들이 쿠폰을 신청해준 바로 그 카드였다는 사실은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제 눈앞에서 제 돈이 담긴 카드를 훔쳐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정리해준 지갑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고 저는 여전히 우리 아들 참 착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영감은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진짜 돈 들어온 거 맞아? 하고 물으며 당장이라도 나가서 무언가를 사고 싶어 했지요. 영감, 좀 기다려봐요.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떼먹기라도 하겠어요? 제가 핀잔을 주었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이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감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쌀이랑 휴지 좀 사와야겠어. 가는 김에 이 쿠폰인지 뭔지 한번 써봐야지. 저는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을 보고 돌아온 영감의 얼굴이 환하게 펴 있었습니다. 영감은 제 앞에다 큼지막한 영수증을 펼쳐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정말로 돈이 빠져나갔어. 신기하네 이거. 영수증에는 총 구매 금액 2만 원 아래에 정부 지원금 사용액 2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감의 낡은 스마트폰에서 띠링하고 경쾌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카드사 알림.
박만수님, 정부 지원금 2만 원 사용, 잔액 23만 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도 불이 확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쓸 때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저는 당장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는 아무런 소식 없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영감은 문자가 왔는데 왜 내 것은 안 오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는 아직 한 푼도 안 썼으니까 문자가 안 오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벼르던 동네 정육점에 갔습니다. 영감이 노래를 부르던 한우는 아니었지만 국거리용 소고기라도 사서 저녁에 뜨끈한 묵국을 끓여줄 참이었습니다. 10,000원어치를 사고 아들이 지정해준 카드를 내밀며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하고 말하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게도 영감처럼 띠링하고 문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가게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제 전화기는 잠잠했습니다. 혹시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나 화면을 켜서 확인했지만 온 것은 스팸 문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싸한 느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문자가 안 오지? 뭐가 잘못됐나? 불안한 마음에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성훈아, 다름이 아니라 네 아버지는 쿠폰 쓰니까 바로 문자가 오던데 나는 오늘 시장 가서 카드를 썼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구나. 혹시 네가 뭘 잘못 신청한 거 아니니?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녀석은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요. 카드사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아버지 쓰시는 카드사는 바로바로 알림이 가는데 어머니 카드는 원래 좀 느려요. 전산 처리가 늦어서 며칠 뒤에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제대로 다 해놨으니까요. 아들의 그럴듯한 설명에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카드사 시스템이 다르다는데 전산 처리가 늦는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수밖에요. 그래, 알았다. 바쁜데 괜한 걸로 전화했구나. 무슨 일은 없지? 무슨 일은요, 뭘. 더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집사람이 자꾸 불러서요. 알겠다. 저는 아들의 성화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속의 찝찝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아들에 대한 믿음 한가운데에 작은 의심의 점 하나가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카드사마다 그렇게 다른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혹시나 아들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2차 신청해 준다면서 왔던 아들이었고 우리 부부를 챙겨주던 게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늙어서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설마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란 착한 녀석인데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영감의 전화기에 선명하게 찍혔던
그 알림 문자가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 작은 문자 하나가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한 뒤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드사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다는 아들의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애써 불안감을 잠재웠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동네 마트에 갈 때마다 꼬박꼬박 쿠폰을 사용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띠링하고 잔액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제 전화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 무렵에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녀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멋쩍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저번에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어머니 카드를 들고 갔었네요. 여기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넣어놓으마. 그러면서 아들은 주머니에서 익숙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 지갑에서 정리해준다며 쏙 빼갔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불안감은 아들의 사과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저희 부부와 함께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쨍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나른한 오후, 저는 무심코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들 사이에 낡은 카드사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려준 바로 그 카드의 명세서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엔 쓴 것도 별로 없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펼쳐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세서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내역, 정육식당 한우 특등심, 스크린골프 6만원, 전자담배 43,000원, 편의점 3만원, 총 결제 금액 24만 8천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육식당에서 10만원이 넘는 한우라니요. 저희 부부는 평생 그런 비싼 고기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이었고 우리 집엔 담배 피울 사람도 없는데 전자담배 가게는 또 웬 말입니까? 저희 집에는 기름 넣을 차도 없는데 주유소 결제까지 모든 결제는 아들이 제 카드를 가져가고 그 후 며칠씩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드사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라며 둘러대던 어색한 목소리, 실수로 가져갔다며 카드를 돌려주던 멋쩍은 웃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자면 믿고 싶지 않지만 제 아들이 제 돈을 훔쳐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늙은 부모 숨통 좀 트이라고 준 그 귀한 돈을 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명세서를 쥔 손이 덜덜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어떻게 자기 어미의 돈에, 그것도 단돈 25만 원에 손을 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 차라리 당당하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카드를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몰래 써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건네다니, 이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들키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저는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단돈 25만 때문에 말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구겨쥐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영감이 볼까 싶어 얼른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쌀뜨물 위로 떨어졌고 칼질을 하던 손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벨 뻔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낯선 결제 내역들이 마치 제 가슴에 찍힌 낙인처럼 아프고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처럼 영감의 밥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떴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뜨끈해야 할 국물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서랍 속에 구겨 넣은 그 종이 쪼가리, 카드 명세서에 가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꼬장꼬장하게 살아온 사람답게 제 얼굴에 작은 근을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었지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그래? 무심하게 툭 던지는 영감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입맛이 없네. 입맛이 없을 때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긴 있구먼. 아니라니깐요. 하지만 영감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그 시선이 어찌나 따갑던지 저는 결국 밥을 반도 넘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제 손으로 영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등 뒤에 꽂히는 영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놓는 소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영감이 갑자기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명세서를 숨겨둔 바로 그 서랍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잡동사니 좀 버리라니까. 영감은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며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바깥 양반이 볼까봐 고무장갑 채로 후다닥 달려오며 안 돼 제발 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감의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나왔습니다. 제가 황급히 숨겨두었던 바로 그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고지서야? 보지 마요. 안 돼요. 뭐? 영감은 무심코 구겨진 종이를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영감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고 이내 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육식당? 스크린 골프? 당신 이런 데 다닌 적 있어?
영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자 그새 모든 상황을 파악한 영감은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소비 쿠폰 신청해주는 척을 하고 지혜미 돈을 몰래 훔쳤어? 나이 먹을 만치 먹은 자식이 이게 사람 새끼야? 영감은 핏대가 선목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전화기로 달려가 성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영감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아, 너 네 어미카드 훔쳐다 민생소비 쿠폰 네 멋대로 썼냐?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 돌리지 말고 당장 바른 대로 말 못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변명은 제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해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날 제가 어머니 카드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제 카드를 공교롭게도 놓고 와서 어머니 카드를 잠깐 쓰게 되었는데 그때 하필 민생 쿠폰 신청한 카드라서 거기서 다 빠져나갔나 봐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어딜 한 푼이 아쉬운 부모 돈을 그따위로 써제껴? 누군 자식들이 용돈도 주는데 넌 주진 못할 망정 그렇게 빼가냐? 중견기업 다닌다면서 돈도 적잖이 버는 놈이?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니까 쿠폰 발급해서 잊어버려서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라에서 준 꽁돈인데 가족끼리 같이 쓴 셈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깟 푼돈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25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걸로 화를 내느냐는 듯한 들켰다는 억울함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뭐? 같이 쓴 셈 쳐? 비싼 식당에서 니놈 혼자 고기 처먹고 니놈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대신 써주는 거냐? 이 나쁜 놈아? 영감은 그렇게 불호령을 내리고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훔쳐 쓴 25만 원보다 가족끼리 쓴 셈 치지 않은 그 뻔뻔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저도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정황상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설사 아니라면 그렇게 썼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가 끊어지고 난 뒤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감은 시뻘개진 얼굴로 방간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지 못했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울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영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평생을 통틀어 들었던 그 어떤 모진 말보다도 아프고 잔인했습니다. 이놈 아주 사회물 먹더니 계획적이야? 뻔하지. 나는 이런 거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지는 거 아니까 무서워서 못 건드린 거고 당신은 어수룩해서 뭘 잘 모르니까 만만하게 본 거지.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칼로 베인 듯이 아팠습니다. 만만한 엄마. 그래,
나는 내 아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살아온 어미였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었고 아들이 해달라는 것이라면 제 살이라도 베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아들에게는 그저 만만함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 엄마는 속여도 모를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 지갑에 손을 댔을 아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돈 25만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준 공돈, 없어도 그만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담긴 아들의 마음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이용하기 쉬운 어수룩하고 만만한 늙은 엄마였을 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제 평생의 자부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지나온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성훈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기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비뚤어진 글씨로 쓴 어머니 은혜, 카드를 받고 밤새 울었던 일, 대학 합격증을 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늠름한 모습까지 제 기억 속의 아들은 언제나 착하고 반듯한 제 삶의 이유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순진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 한숨 잘 수가 없는 채로 계속 뒤척였지요. 영감도 생각이 복잡해졌던지 쉬이 평소처럼 깊은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때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리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내 아들 성훈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반가웠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저를 속이고 기만한 배신자의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감이 언제 깼는지 그것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심한 남편이지만 자식에게 만만하게 당한 제 마음을 이해한 거지요. 전화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또 어떤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할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가게 되었는데 통장에 뜻밖의 돈이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이름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이 버젓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훔쳐 쓴 돈의 2배를 보내면 제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입출금 통장을 그대로 없애버리며 다시 새로 계좌를 트고 아들이 준 돈은 그대로 아들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다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을 아들이 다시 제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지요. 돈 25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기만당했다는 배신감이 저를 쉬이 가라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영감은 아들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늘 자식들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던 텔레비전 앞 소파는 이제 그저 낡고 삐걱거리는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제 가슴에 박힌 비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깊고 아리게 곪아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영감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러 간 영감이 저를 쳐다보며 말없이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시켜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애타게 저를 찾고 있을 며느리의 얼굴이 어른거려 참아 거절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 애써 울음을 참으려 하지만 터져나오는 숨소리만이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에 기어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애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어머니 속을 이렇게 썩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라고? 네. 며느리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울음을 그친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이가 주식으로 아주 큰 빚을 졌어요. 저한테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다가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들어오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월급도 차압당하고 여기저기 돈 나올 곳이 없다 보니 부모님 돈이라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식, 빚, 독촉.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낯선 단어들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번듯한 중개업 차장이라며 모두가 부러워했던 내 아들. 그 화려한 껍데기 속이 그렇게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즉 영감의 불호령을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부부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모든 것을 실토했고 그 액수는 며느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이가 어머님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 빚 때문에 회사 돈까지 일부 횡령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지금 고소당했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지금 이이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으로 늙은 어미의 지갑에 손을 대는 그 비참한 순간까지. 요즘엔 밤마다 어딜 나갔다 새벽에 들어와요. 무슨 일이라도 해서 자기가 저지른 주식빚을 갚겠다고. 어머니께도 어떻게든 용서를 빌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곧 쓰러질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시커먼 연민과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만만한 엄마라며 저를 기만했던 아들이 미웠지만 벼랑 끝에 몰려 추락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 뒤엉켜 제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의 눈물과 곧 쓰러질 것 같다는 아들의 소식은 제 굳게 닫힌 마음에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아들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제 뒤통수를 치던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오르면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밉고 원망스럽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이 복잡한 마음을 저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영감의 얼굴도 그늘이 지어졌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즐길 돈을 채우려고 부모를 속이고 주식빚을 갚으려고 회사 돈을 횡령한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였지요. 저는 혹여나 아들이 회사에게 고소당해 횡령죄로 잡혀갈까 싶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다행히 진짜로 횡령한 것은 아니고 횡령할 시도만 했기에 회사 쫓겨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일할 40대 중반의 아들은 그 바닥에서 소문이 나서 이직이나 재취업도 어렵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가정을 꾸려야 하니 야간에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택배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같았지요.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세상을 원망하는 글귀나 친구들하고 술판을 벌인 사진들이 올라오니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생각보다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부터 시장에 나가 차례상에 올릴 햇과일과 나물거리를 사고 전부칠 재료들을 손질하며 온 집안의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추석이라는 글자만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명절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식들과 손주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던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제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현보다 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고 그런 자식을 낳고 키운 제 자신을 향한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감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올 추석엔 그놈 자식 얼굴 볼 생각 마셔. 우리끼리 조용히 보냅시다. 그깟 25만 원 때문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란 거 알고 있잖아. 그 자식 하는 꼴하지 모르겠어? 우리가 자식 새끼를 너무 믿었어. 자식 농사 헛지었다고. 그 말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서슬퍼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영감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추석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이가 어머니 아버님께 꼭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좋으니 딱 한 번만이라도 뵙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또다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지 마라. 네 시아버지가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신다. 나도 마찬가지고. 제 모진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문전박대, 제 입으로 뱉은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도로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면 끔뻑 죽던 제가 제 손으로 자식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결에 문 밖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날 밤 내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추석 전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전부치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감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쳐다봤고 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부엌,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식탁, 그 모든 것이 제 굳게 닫힌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명절의 풍요로움과 저희 집의 적막함이 어찌나 대조적이던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가장 길고 쓸쓸한 명절 전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 이웃집에서는 벌써부터 아이들 떠드는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왔지만 저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묘지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영감은 일찌감치 일어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묵묵히 보고 있었고 저는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차리지 않은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제사도 차례도 없었습니다. 조상님께는 죄송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차례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집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기어이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띵동. 그 짧은 초인종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어주지 마시오. 영감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기어이 왔구만. 없는 셈 쳐요. 없는 셈 치면 돼. 영감은 그렇게 말하며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왁자지껄한 텔레비전 소리보다 문 밖의 고요한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을 아들, 내외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 내가 열어주지 말라고 했잖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저 녀석의 얼굴을 봐야 한다. 저 녀석의 변명을 들어야 한다. 어쩌면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자식을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제 예상대로 문 밖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아들 녀석은 그 며칠 사이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헬쑥하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녀석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주식으로 큰 빚을 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순간 눈이 뒤집혔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25만이 든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평소 시장 좌판에서 구경하며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작고 소박한 옥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며칠 동안 밤에 대리운전 뛰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핏발 선 눈, 그리고 거칠게 트고 군데군데 상처까지 난 아들의 손이 보였습니다. 평생 펜대만 잡고 살아온 곱디곱던 아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차마 모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던 온갖 원망과 분노가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꽉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옥반지를 받지도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쌀자루를 꺼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 뒤로 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의 거친 숨소리, 곁에 선 며느리의 애써 참는 흐느낌,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영감의 차가운 침묵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등 뒤에 칼날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쌀을 씻는 손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치는 느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들의 까끌까끌한 감촉. 그렇게 한참 동안 마치 제 마음속에 시커먼 응어리를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쌀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물을 갈았습니다. 마침내 쌀을 솥에 앉히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밥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식탁을 한번, 그리고 등 뒤의 식구들을 향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감정 없이 메마른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자리는 더 이상 안 갔냐? 스크린 골프도 안 치고? 이제 정말 안 하려고요.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풀 때가 필요했는데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더라고요. 담배도 끊었어요, 이젠. 그래, 기왕 왔으니 밥은 먹고 가거라. 그 한마디에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던 며느리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이마를 받고 있던 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듯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죄송하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영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제게 보내는 원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무겁고 또 조용했습니다. 저는 김치 한 포기를 꺼내 썰어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과 김치 한 가지, 그것이 전부인 초라한 추석 밥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만이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하며 제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밥에 섞여 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삼키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써서 목이 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간간이 터져나오는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텅 빈 집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청은망은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 내외가 돌아갈 때까지 영감은 끝내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그저 손을 내저어 가보라고만 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텅 빈 집,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홀로 앉아 있는데 아들이 놓고 간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속 옥반지를 꺼내 제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25만이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단순히 25만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아들의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사온 이 작은 옥반지는 아들 녀석의 뒤늦은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가 이 반지 하나로 다시 세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명세서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차마 내치지 못하는 어미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밥 한 그릇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제가 삼킨 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짜고 또 가장 쓴 밥이었지요. 이제라도 부디 아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재기하며 누굴 속이지 않고 손주와 며느리를 봐서라도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라도 뒤늦게나마 정신 차리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